취득세만 잠깐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페이지부터 얼른 취득세의 개념 기본적으로 얼른 살펴보면요. 자,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법 중에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취득, 살 때 내는 세금이고, 이제 재산세는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고, 가지고 있다가 팔 때 내는 것이 양도세에서 가장 크게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취득세의 성격 50페이지 얼른 보면 이제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취득할 때만 하는 것. 항상 법정주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취득세의 성격은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줄,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광도세이다. 그래서 물건의 소재하고 있는 곳에다가 내는 세. 그리고 이제 순천시 같으면은 그러면 순천시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내는데 그것의 귀속 주체가 누구다? 전라남도다. 하지만 전라남 도지만 이제 전라남도 시청까지 갈 필요는 없고 순천시청에 내면 이제 그게 전라남도에 귀속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죠. 2번 거래세 유통세이며 이것은 물건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물세가 되는 거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3번 종가세가 되겠죠. 바로 물건의 취득 가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 비례세율이다. 가격이니까 그 주택에 대해서는 1억짜리건 10억짜리건 달라지지 않지만 그것이 차등 대상이 조금씩 달라진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고급 주택이라고 된다면 그것은 세율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금액 크기에는 관계없지만 그 대상의 적용이 달라진다면 그 세율 적용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기본 개념이 되겠고, 자, 원칙적으로는 우리 세법은 이제 실질주의를 취득하고 있지만 일단 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과 관계없이도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5번에 사실상 현행에 따라 취득했습니다. 그 유일한 예가 우리 취득세 다음에 나오는 등록 면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취득할 때 등기 등록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하게 될 때는 등기 등록이 실질과 관계없이 등기 등록을 하면 무조건 내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 형식이겠죠. 자, 과세 대상. 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세법은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그래서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아닌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거기까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부동산에 관련된 것에 여러분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 등에 있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토지와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55페이지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취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취득은 이제 내가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는 것을 돈을 주고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상은 취득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간주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는 있는 것인데 그래서 새로 그걸 취득한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가치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자, 취득도 이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최초 가지게 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넘겨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넘겨받았다 것을 한자로 승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받은 취득. 그래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빈 공터에다가 내가 원하는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없다가 새로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것은 원시 취득. 자, 공장에서 새로 이제 부품들을 조립하고 만들어가지고 하나 만듭니다. 그럼 없던 것이 만들어졌죠. 그게 원시 취득. 자, 우리는 그 만든 것을 이제
이제 넘겨받은 거죠. 아, 나도 저 집 갖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팔려고 하니까 내가 그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넘겨받은 거니까 이제 승계치다. 그래서 넘겨받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대가를 지급하고 사는 것을 유상승계라고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제 넘겨받은 것을 무상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세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본 것처럼 유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방이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매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방 모두 매매가 아니라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교환이라고 할 때는 이제 물건을 자기가 가진 것을 넘기니까 그것을 우리가 뒤에 배우는 양도로 보고, 그것을 양도세 지불하고요. 새로 받은 것은 이제 얻은 거니까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뭐 상대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세울 때 법인에다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주니까 바로 법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지분을 할애받는 거죠. 뭐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을 대가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가가 오고 가니까 이것은 유상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될 때 그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 상속인이 넘겨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는 뭐 죽기 전에 건네주는 것을 우리가 증여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 기부도 증여의 다른 말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뭐 크게 55표 도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시 취득은 이제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토지가 없던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적법에서는 이제 토지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공유수면 매립이지만, 자, 이제는 뭐 그 저수지를 메꿔서 이제는 그 만드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이제 지적법에서의 아니지만 토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그것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법마다 조금씩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차이를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 왜 저 법에서는 저런데 이 법은 이러냐고 따지시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뭐 건축물별로는 이제는 조금 신축, 증축, 재축, 건축 이전 등이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축과 재축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고 어떤 것은 그런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그것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로에 뒤에 보시면 가로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체크를 해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지문이 여러 형태로 변형이 됐을 때도 여러분께서 조금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기초 강의에서도 있지만 선박, 차량, 기계,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내용보다는 이것들이 원시 취득할 때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체크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업권에 대해서도 출원에 의한 취득. 그러니까 내가 처음 신청을 해서 그것을 내가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을 이것도 역시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그러한 취득에 의한 것을 역시 여기 취득세에서는 이제 취득세를 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간접취득, 토지를 지목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설하거나 차량 개선법에 대해서 종류를 변경하거나 과점주주.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급한 나머지 좀 실수한 부분이 좀 과점주주 부분이 있으니까 교과서로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지난번에 또 연부취득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연부취득도 이제 그 1년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넘어갈 때, 그것을 매 연도에 일정 지불할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계속 관련 부분에서 체크하도록 합시다. 자, 필요한 내용을 교과서로 보시면서 합시다. 원래는 이제 재판서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고 다시 체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책을 보면서 체크하시면서 들어갈 거예요. 5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사실상의 취득으로서 이제 왜 사실상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 공부상의 취득과 구별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이 그것을 받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넘겨받을 때 그때 우리는 취득으로 보고 그때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득에는 두 가지, 이어받는 것, 이제 승계 취득이 되겠고요. 자, 기본 개념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영분 취득만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갑시다. 그래서 자, 56페이지 가운데 있는 사업은 영분 취득. 그래서 매매계약서 상의 영부계약 형식을 가지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최소 몇 년 이상?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의 변화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자, 이게 이제 계속 뒤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나올 때 하나. 자, 이 부분들이 그냥 처음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오면 그 부분부터 체크하게 되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그 기초 강의 때 했던 내용이 자, 우리가 이제 영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총 100억 원짜리에 대한 토지를 내가 구입할 때 내가 지금 당장 100억 원이 없으니까 20억씩 쪼개서 우리가 내는 것을 말했었죠. 최초에 20억을 이제 주고 그리고 20억씩 계속 우리가 쪼갤 때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이제 이 100억 원이 바로 연부금 총액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20억이 바로 이제 연부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는 100억을 다 받기를 기다렸다가 세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해 20억을 할 때마다 자기는 취득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부금액 20억이 나올 때마다 바로 국가에서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이제는 하는 것이고 우리 표준세율이 4%가 되니까 매 20억이 지급될 때마다 4%씩 이렇게 것입니다. 선생님, 1,100억은 그 매매가죠? 네, 총 매매가. 총 매매가고 매년 지급하는 것이 20억. 이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총론에서 이제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면세점 언제 얼마 이하일 때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고지서 발부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2,000원이요. 그건 아니겠죠. 2,000원짜리 취득은 없겠죠. 30원이요. 그러면 얼마 정도 가격은 굳이 국가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그쵸? 50만 원. 50만 원을 초과해야 받고 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면세점 적용을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한다는 거죠. 매해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이제 연부 취득에서 하나의 그 면세점과 관련된 원칙. 자, 뭐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이걸 20억을 이제 납부한 날로 이제 선생님 면세점 50만 원하고 연부금 총액하고 다 무슨 관계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면세점 적용에서 네. 적용 금액이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부분에 또 나오니까 뭐 일단은 먼저 정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취득일을 언제냐 하는 겁니다. 자, 다 우리가 이제 취득일로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취득일을 어느 길로 볼 것이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연부 금액에서는 뒤에서 또 보겠지만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자, 미리 할 것을 이제 뒤에서 개별적으로 교과서 나와요. 지금은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개별적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미리 정리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20월 주기 전에 자, 한 이쯤에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를 100억을 다 하기 전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때 취득세를 얼마 내야 될거든 등기할 때 60억 주고 40억 남았는데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하면 계약대로 40억을 묶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기 전에 40억을 다 완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완납하기 전에 이제 계약이 틀어졌어요. 계약이 해지됐어요. 그렇다면 이 국가에서 납부한 6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미리 연부 금액에 관련된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교과서에서는 연부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연부로 계약되고 2년 이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자는 안 받나요? 네? 이자는 안 받나요? 이자는 여기에 다 금액이 계산해서 들어가 있겠죠. 아니 받을 때 해지할 때 취득세 상당히 낼 것 같은데 돌려볼 때 이자 안 받아야지. 그것도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겠죠. 자, 이제 자, 일단은 무상이 이제 넘어가고요. 빨리. 자, 무상이 나온다면 면세점이라는 게 흔히 저기 공항 쪽에 있는 그런 면세점. 우리 세금과 관련해서 면세만 세금을 면해주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물건 거래하는 장소와는 구별이 되는 거죠. 저는
공항에 면세점이라서 뭐 그렇게 같이 생각하셔도 되긴 하는데 자, 우리가 총론에서 안 했어요? 비싼 것만 파니까 50만 원 정도 정하는데 가방 사. 자 우리 앞에 27페이지에 자 면세점과 소액증수 면제제도 비과세 제도가 있잖아요. 갑자기 면세점 툭 튀어나오니까 네. 가방 문제 생각했죠. 그렇죠. 공항 문자를 공항 문제. 자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세금 관련해서 면세점과 소액증수 면제제도가 있다. 소액증수 면제제는 고지서 부과 비용과 관련되고 이제 면세점은 그 일정 이하의 과세 대상에 따라 과세를 면하는 거죠. 과세 대상을 면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이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무상승계 취득에서는 항상 상속과 증여를 일단은 그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승계를 같이 묶지 마시고요. 상속과 증여는 따로 개별적으로 별개로 그래서 각각 이제 구별해서 이제 잡아주시고요. 자,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었죠. 상속은 상속하게 되는 상속세와 또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 등기 등록해야 되니까 취득세를 같이 부한다. 자기가 얻었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 차량, 기계, 항공기, 그리고 선박 등을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 원시 취득자들이 이뻐서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그 취득세를 부과하면 그것이 그들의 원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것을 사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면서 취득세 내고 원시 취득자가 낸 취득세도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꼴이 되니까 원시 취득자는 자기가 쓸 게 아니니까 팔 거니까 이때는 그 원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따라서 다른 말에 의하면 이제 반대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간주 취득 뭐 우리가 본 것처럼 건물의 개수 자 저는 아직 건축법을 못 봐가지고 건축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그냥 개념 정도니까 뒤에 문제되는 것들은 문제되는 것을 체크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8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게 61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서 이제 설립되는 법인 자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인이 취득세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줄 법인 설립 시에 과점 주주가 됐다 하더라도 이때는 과점 주주의 취득이 아니라 법인의 취득으로 보고 법인이 취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법인이 계속 취득하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이 이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지배권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은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점 역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1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페이지 아래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자, 위의 내용은 위와 같은 부분이고 이제 자, 네 번째 줄 과점 주주는 이렇게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이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것과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 세 가지로 나눴는데 뭐 2번은 그냥 헷갈리니까 3번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 개념으로서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것과 이미 과점 주주였다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그러니까 뭐 2번, 3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점 주주의 지분 비율이 달라지는 것들. 일대. 그래서 자, 62페이지에 있던 것들이 자,
설명은 같은 겁니다. 갑이나 을이나. 그래서 갑에 대해서는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던 사람이고, 이제 그게 2번, 3번과 같은 설명이 되는 건데, 자, 설립 시에 55% 과점주주였다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지분 비율이 변경이 돼서 증가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을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에는 이제 과점주주가 아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추후에 이제 10%를 초과해서 과점주주가 됐다라면 이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법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과점주주로서 이제 과점주주가 된 비율 전체,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55% 과세한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을로 나왔는데요. 3번에 갑이 을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을이 55%의 과점주주였다가 다시 주식 변동에 의해서 이제 60%로 바뀝니다. 그러면 얼마가 변동이 됐죠? 그러면 그 5%에 대해서 추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인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라는 그 최초라는 말 속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이제 과점주주가 되니까 과점주주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취득을 보고 과세하고, 과점주주였던 사람들은 뭐 설립 시에는 법인이 취득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최초 과점주주가 다시 좀 지나서 지분 비율의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 비율만큼,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체크하실 때는 이제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최초는 이제 전혀 0% 있다가 뭐 60%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 20% 있다가 또는 45% 있다가 추가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최초일 때는 62대 제 위에 있는 것처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전부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서 2번, 3번은 뭐 같은 말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과점주주에서 지분 변동 비율이 있으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제 2번은 우리가 보지도 않았지만 세 번째 줄에 있는 다만 있죠. 그게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 밑줄을 치셔서 기억하지 마시고요. 중간 없애버리는 네, 삭선을 하셔서 없애버리면 되겠죠. 다만 네, 다만. 밑에까지 쭉 다요? 네, 세 줄. 거기까지 이렇게 줄 다 네. 지워버려요. 조문은 남겨두셔야 되겠죠. 조문은 이제 본 조문을 말하니까 단서 조항만 삭제가 됐다 보니까 우리가 뭐 2번 보지도 않았는데 뭐 신경 안 쓰시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거 2번과 3번은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시죠? 선생님? 예. 그래서 3번의 세 번째 줄 끝에 이제 증가분만 이제 제2차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증가분. 그래서 원래 있던 비율에서 이제 증가분만 부과한다. 자, 그리고 이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가 취득할 때 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 지방자치, 조합뿐만 아니라 첫째 주 가운데 있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하는데 이제는 상호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 대학 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필요한 대사관을 지으려고 했더니 거기서 대사관공을 샀다고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열받죠. 그러면 우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네가 하면 우리도 한다. 그게 상호주의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2번에서는 이제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에 의하면, 자, 내가 이 도로를 사서 2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먹고 20년 후에는 순천시에다가 넘길게요. 하고 민간 자본 도로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어떤 뭐 공원 같은 것들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의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부채납은 당장은 그 사람이 사용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결국은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지방자치는 국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그 예외는 그것이 틀어지면 그때는 이제 부과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말 자체는 어려우니까 뭐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기부채납의 의 어차피 1번처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 들어올 거니까 뭐 당장 다른 사람이 쓰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2번 신탁 법에 의한 신탁 대상. 자, 신탁이라고 하면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신탁이 이제 명예신탁 같은 것을 약간 좀 악용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공공신탁이라고 좀 많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 회사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신탁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는 믿고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가운데 맡은 거니까 실제는 취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개인 간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확실히 취득으로 볼 수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돼서 그것을 등기하더라도 이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탁자, 맡기는 사람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대상이 이전되거나 또는 다시 그것이 환원되는 거죠.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다시 재산이 돌아오거나 또는 수탁자가 바뀌어져서 다른 수탁자로 바뀌거나 이러한 경우,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대상의 이동 변경에 대해서는 다 이제 실제 취득이 아니라 이제 맡기는 형태로 취하는 거니까 이제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좀 편법으로 탁탁탁으로 이어지면 바로 비과세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6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것도 역시 환매권 행사는 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거지만 그것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이 될 때. 그래서 옛날에 설명한 것처럼 80년대 초기에 국가에서 뭐 조금 그 경제사범 정리하면서 많이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서 자기들은 한다고 뭐 여러 기업체들의 재산을 국가가 가져간 적이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다시 다 법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 환수 조치해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있던 재산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취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로 부과하지 않는다. 역시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될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법률 열심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법을 한 20년 이상 공부했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된 법률 기억은 형법 정도나 민법 정도나 아주 쉬운 것들만 하는 거지 긴 것들은 그냥 다 우리 교과 시험 지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들은 그냥 그것은 이제 개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 돌아온 것이니까 되는 거다. 하지만 개인 간의 취득,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에서 환매 등기에서 등기를 할 때는 그것을 이제 취득세로 부과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임시금축물은 임시적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곧 없어질 것이죠. 하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줄 가운데 있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리 임시라 하더라도 이제 부과하는 것이고, 사치성 재산 대표적인 고급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임시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이 넘어버리면 이제는 1년을 초과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면세가 되기 위해서는 사치성 재산이 아닌 1년을 이하인 건물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보통 분양하우스 같은 것들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자, 공동주택의 개수 역시. 자, 이것도 두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이죠. 개수 자체는
이제 인정되는 것이 우리 교과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있는 거죠. 승강기 등 노후시설의 교체 등으로 인한 것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예외가 두 가지겠죠.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대수선은 이제 취득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겠고요. 또 시가 표준액이 9억이 이하여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아까 우리가 사치상대 고급주택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것, 예외와 관련해서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4번, 5번 같은 것들 두 가지 예외는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그만큼 시험 질문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취득 시기. 자,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60일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64페이지에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먼저 나왔는데요. 자, 현실에서는 뭐가 더 많이 발생합니까? 개인 간의 거리가 더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이 오히려 더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리 그들이 이제는 약간의 어떤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조작할 수 있고 잔금 지급일 때 조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약서는 하나의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이제 개인 간의 거래에서 기준을 계약서로 잡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바로 여기 65페이지 2번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자 계약서 기준으로 이제 자 2월달에 계약 왔다가 4월 30일 날을 이제 잔금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돈을 미리 마련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며칠 늦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계약서 잔금 기준이라면 이것을 이제 이 화살표 된 것을 우리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잔금 지급이라고 잔금 그리고 지급일인데 실제로 준 날짜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 실제가 줬다는 것을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실제 믿을 수 없다라고 보고 따라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상 잔금 기준일이 이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공적 거래로서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적 거래 또는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입증이 된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는 이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니까 뭐 3, 4월 달에 새로 들어오신 분 없죠? 3, 4월 달 처음 들어오신 분 계세요? 아, 있으시고, 뒤에 많이 계시구나. 조금 설명 안 하고 대충 떼올려요. 자, 그래서 내가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내가 환불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다가 내가 그 잔금 지급일을 하면 국가가 그것을 인정해주는 날짜를 받아주겠죠. 그것은 이제 국가가 인정해주는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그 거래 관계에 잔금 지급일을 충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과 상관없이 그 날짜를 원칙으로 하게 되겠고요.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이가 취득입니다. 그러면 수입 통관 절차를 밟을 때 그 세관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또는 수입 미흡장 같은 거나 또 관세 지급일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역시 국가가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공매 방법. 그래서 그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내가 받아서 그것을 이제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판결문입니다. 자, 가로 조심해야 될 것이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분하고 이제 계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법원에 판사님에 의해서 이제 그 날짜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은 언제 되고 그 계약이 언제 지급을 인정이 된다. 또는 이제 너는 잔금을 언제 지급하라. 뭐 그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소송에 의한 판결문이 아니라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것이 화해 포기 일락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된다. 이것은 이제 민사 재판을 판단하는 법관이 직접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판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재판 끝까지 가지 않고 재판 중간에 우리끼리 화해를 하고 이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판사가 그걸 완전히 인정해주고 당신 그래 화해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재판 종료합니다. 끝내버리는 거죠. 인락은 비슷한 거예요. 한쪽이 주장하는 것을 다른 쪽이 받아주는 겁니다. 인정하고 승낙한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개인 간에 의해서 그냥 그것이 종결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법관이 그걸 판단해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개인 간 거래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도 이 가로에 붙여진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백 간주는 뭐 하나 더 말하면 이제 내가 이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판에 안 나왔어. 그러면 안 나오면 이제 법원에서는 한 번, 두 번 연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을 내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것을 내 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말을 정확히 따져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인락처럼 한쪽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바로 소송을 통한 판결문과 다른 것으로서 이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해포기 인락조서는 그럼 뭘로 갑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화해조서, 인락조서에 의한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의 점유로 보고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법인 장부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가 분양 대금을 아파트 회사에다가 분양 회사에다가 지급하죠. 그럼 분양 회사는 그 장부에다가 그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물론 분양 회사도 개인 간의 거래 분양 회사도 물론 사임이지만 이제 법인들은 그 장부를 나중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다 검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뭐 이중장부라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제재로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런 것들은 보통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회사 뭐 내용 뭐 보지 마시고요. 아파트 분양 시 분양 대금을 지급할 때 그러한 것들을 장부에 기록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계약서상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 인정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약서의 잔금 기준을 개인 간의 거래라고만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객관적인 거래.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래가 믿을 수 있는 바로 이제 1, 2, 3, 4, 5번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해서 그래서 좀 이걸 뭐 순서를 바꿔봤죠. 그래서 그냥 제일 앞자만 따가지고 국외 공판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게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좀 더 쉽게 외자보다는 숫자가 더 나올 것 같아서 국수 공판장. 그래서 국수를 좀 싸게 사려면 어디 가요? 공판장에 가면 싸게 사죠. 지금은 이제 공판장보다는 하기만 뭐 도매 시장을 요즘 공판장이라고 하죠. 공동 구매하는 것을 공판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국수를 좀 싸게 사려고 가는 것이 국수 공판장.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믿을 수 있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잔금 기준일에서는 이제 아까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가 이제 그 객관적인 거래가 바로 여기 국수 공판장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국수 공판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뭐에 대해서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해서.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계약서의 잔금 기준이에요. 계약상 잔금 기준일을 한다. 자, 그런데 계약서에 잔금 기준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60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들이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나눠드린 거 체크 하신 분 있어요? 다? 몇 명까지는 하실 필요도 없는데 하실 필요가 있는 몇 명까지가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셨어요?